안녕하세요.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날씨는 푹푹 찌는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밖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한마디 한마디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과 그의 아내, 또다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눈을 감으려 애쓰고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당신네 어머니가 몇 년 더 살면 우리 정말 고생하다 죽을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가슴이 쿵쾅거렸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들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소리 한 소리,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 또렷이 들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추웠습니다. 심장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18년 전, 저는 재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두 손으로 밭을 갈고 도매시장에 밤새 채소를 팔며 키웠습니다. 그 애는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 매일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집안의 종양처럼 여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린 두건을 벗어들고 조용히 옷장을 열어 옷가지를 하나씩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수첩 한 권, 재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심카드를 빼 두 동강 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갈 때 아들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애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꿈속에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5초 동안 그 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며 요람에서 자고 있는 손자를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빨간 얼굴을 비추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고 작은 손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탁자 위에 쪽지를 한 장 놓았습니다. 딱 8글자. 저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났습니다. 비 내리는 밤. 뒤돌아보지 않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반대 방향 산골로 가는 노선을 탔습니다. 그곳엔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가로등 불빛이 창밖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아프지도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더 이상 엄마도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벽 4시에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먹구름처럼 어두웠고 산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저는 비닐봉지를 이불 삼아 꼭 껴안았습니다. 터미널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바퀴를 돌다 대합실 옆 작은 찻집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를 높게 틀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낯선 사람이네. 밤차 타고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방을 구하려고 막 내렸어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더니 턱짓을 했습니다. 여기 시장 뒤에 작은 마을이 있어. 값싼 하숙집이 있어. 신분증 없어도 돼. 내가 안내할게. 저는 그녀를 따라가며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몇 개의 좁은 골목을 지나 마침내 허름한 판잣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마른 몸에 염색이 얼룩진 여자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자였고 담배 냄새가 짙은 목소리와 경계심 어린 눈빛을 가졌습니다. 저는 은숙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며칠만 머물 작은 자리만 있으면 돼요. 혜자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낼 수 있겠어? 난 가난하고 방도 작고 쥐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혜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방엔 낡은 스프링 침대 하나뿐이었고 저는 침대를 양보하고 스스로는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잤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혜자를 따라 군시장에 채소를 팔러 갔습니다. 우리는 배추, 부추, 양파를 이고 좌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두려운 건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혜자는 제게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저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채소, 바구니, 땀방울로 번 돈 몇 푼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점심, 좌판을 닦던 제 다리가 갑자기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방에서 온몸이 쑤셨습니다. 혜자가 곁에 앉아 제 이마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갰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쓰러졌어.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 하지만 깨달았지. 내가 죽으면 악이 이긴다는 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집을 떠나던 그 밤, 아직도 자고 있던 손자. 작은 손이 저를 붙잡듯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난처럼 다음 날 아침 밖에 나가다 시장 입구 쓰레기통에 버려진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고 심카드도 그대로였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젤로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마지막 메시지가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당신네 엄마만 죽으면 우린 자유로워질 거야. 약속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말투, 호칭, 사진 모두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제 며느리, 서연. 상대방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이름이 떴습니다. 민준. 회계팀 직원.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였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는 저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해 제가 죽기를 바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빗속에 가만히 섰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더 이상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란 걸. 저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엄마로서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침묵으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복수하는데 눈물은 필요 없다는 것을. 머리를 써야 해. 그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야 해.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혜자 아주머니. 지금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진을 인화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거야. 나는 아직도 그 옛날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배신의 증거물처럼. 하지만 새 휴대폰은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야. 나는 익명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어. 이름은 엄마는 아직 지켜보고 있다로 정했고 프로필 사진은 그림자 하나, 뒤에는 아파트 복도의 불빛만 비치고 있어. 나는 이름도 주소도 없는 한숨 같은 말들만 상태 메시지로 올리기 시작했어. 한때 나를 엄마라 부르던 아이가 이제는 내가 죽기를 바란다. 처음 3일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나는 옛날 사진 한 장을 올렸어. 재현과 서연의 결혼식 사진이야. 나는 사진을 반으로 잘라 서연만 남기고 이 사진에는 한때 노인의 피가 묻어 있었다. 라는 문구를 덧붙였어.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누군가 아파트 주민 단체방에 다시 공유했어. 옛 지인들이 사진 속 인물을 어렴풋이 알아보기 시작했지. 그날 저녁 나는 낯선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 너 누구야? 왜 내 사진 올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짧은 음성 녹음을 보냈지. 거기엔 서연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어. 예전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에서 따온 거였지. 전현 죽어야 이 집이 편해진다. 나 맹세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 이틀 뒤 혜자 아주머니가 집에 돌아와 전단지 한 장을 내게 건넸어. 거기엔 붉은 글씨로 정체 드러난 불효 며느리 시어머니 폭행, 주민 여러분 주의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문이 이제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짐작했지. 나만 서연이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니었어. 어딘가에서 암묵적인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어느 날 밤 나는 서연과 민준의 모든 시간,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어. 그때 혜자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황색 신문 한 장을 던졌어. 하노이에서 이혼 사건, 아내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폭로, 남편은 침묵으로 동조. 기자가 신원 묻는데 아무도 확인 안 해. 혹시 내 자식 아니냐? 나는 말문이 막혔어. 확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지. 알고 보니 재현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무감각하지 않았던 거야. 아마도 그 아이도 아프겠지.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나는 그 아이의 옛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 안내음이 나왔지.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그들을 나를 찾아오게 만들 거야. 그 후 어느 밤 나는 재현 집으로 소포를 보냈어. 수신이는 서연.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 하얀 머리카락 한 올, 그리고 쪽지 한 장. 이 숟가락을 누구 얼굴에 던졌는지 기억하나요? 나는 그녀가 기억할 거란 걸 알아. 그 숟가락은 바로 며칠 전 내가 실수로 밥물을 엎질렀을 때 그녀가 내 얼굴에 던진 거였으니까.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게요. 당신은 내 발목만 잡아요. 그 목소리를 나는 절대 잊지 못해. 밥물이 손에 닿을 때의 차가움, 그리고 그녀가 내가 바닥을 닦는 걸 하인 보듯 노려보던 그 매서운 눈빛을. 나는 다음 선물도 예약했어. 낡은 어린이용 속옷 한 장, 아래에는 이렇게 썼지. 이 옷 하나하나 내가 빨았고 기저귀도 내가 갈았다. 그런데 내가 짐이야. 이번엔 답장이 왔어. 너 뭐 원하는 거야? 나는 한 줄만 보냈어. 내가 대가를 치르길 원해. 나는 이미 그녀가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고 그건 결코 농담이 아니었어. 다음 날 엄마는 아직 지켜보고 있다. 계정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 30초 남짓 짧은 영상이었지. 서연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욕하고 특히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었어. 너 입 다물지 않으면 내 할머니도 널 못 구해. 아이가 겁에 질려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는 누구든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질 거야. 그 영상을 찍은 건 내가 아니야. 아래층 이웃이었어. 예전에 가명 계정으로 내게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이지. 나는 여러 번 봤어요. 그 여자는 정말 미쳤어요. 나는 불씨만 던졌고 세상이 나머지를 알아서 해줬어. 영상이 올라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어. 수백 개의 욕설과 신원 공개 요구 댓글이 달렸어. 누군가 재현 씨네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야. 나 본 적 있어. 아주 뻔뻔하더라. 라고 썼지. 나는 서연이 공황 상태일 거란 걸 알았어. 그녀가 허둥지둥 댓글을 닫고 여기저기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지.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제 그녀가 휩싸인 것은 눈물이 아니라 여론의 불길이었으니까. 그날 밤 혜자 아주머니에게서 소식을 들었어. 그 여자 회사에서 잘렸대. 시장 아주머니들이 시끄럽게 떠들더라. 나는 웃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지. 멸시받을 때 사람은 보통 소리치고 발버둥 치지. 상처받은 사람의 편에 서세요. 그 사람이 이미 당신의 가족에서 사라졌더라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어머니로서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에는 조금의 연민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비 오는 밤에 떠났던 일을 떠올렸어요. 서연이 차가운 음식을 제 그릇에 넣어주던 순간들, 아이가 올 때마다 제 탓을 하던 순간들, 그리고 늙었으면 눈치껏 살지, 아니면 꺼져, 라는 말들까지요. 꺼지라고? 저는 이미 꺼졌어요. 이제는 그녀 차례예요. 그날 밤, 저는 종이 한 장을 태웠어요. 그 위에는 이미 시작했다, 멈추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종이재가 숨결처럼 가볍게 날아올랐지만 제 마음속의 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3일 후, 저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서연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사촌 언니 남편입니다. 솔직히 그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멀리요?
그녀가 저더러 죽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멀리 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누군가가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냈어요. 처음엔 누가 협박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복도 CCTV 영상이었어요. 서연,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잠옷을 입고 10층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난간을 떨며 붙잡고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쪽 다리는 이미 울타리를 넘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초 후 경비원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녀는 소리쳤어요. 놔요. 나 가게 해요.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핸드폰 화면 앞에서 멈춰섰고 마음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부엌 한가운데 서서 뜨거운 밥솥을 들고 미끄러져 다리가 아픈 채로 입으로는 늙었으면 민폐 좀 그만 끼쳐 라는 욕을 듣던 그때를요. 저 역시 그냥 사라져버릴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했어요. 아무도 그런 벼랑 끝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는 거려. 하지만 그때 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사람이 후회를 모르면 그 추락이야말로 필요한 약이지. 저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는 어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재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먹지도 않고요. 문을 잠그고 부엌에 있는 칼도 숨겼어요. 무서워요. 저는 말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악이 드러나면 혼란스러워하는 법이야. 하지만 연민 때문에 정의가 후퇴하게 두지 마. 엄마는 정말 그녀가 죽길 바라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니, 엄마는 그녀가 충분히 오래 살아서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기만 바랄 뿐이야. 다음 날, 저는 특별한 소포를 재현 집으로 보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떠나기 전 석 달 동안 쓴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루하루, 시간마다, 독한 말들까지. 서연이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지금쯤 사장됐지. 이 늙은이 시중이나 들고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까지요. 저는 그녀가 읽을 거라는 걸 알았고 이해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날 밤, 제 예상대로 재현이 다시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 제발 그녀를 용서해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그녀가 죄를 인정할 때 용서할 거야. 벌을 받을 때가 아니라. 용서는 수치심을 덮는 게 아니야. 그건 끝이지. 도피가 아니야. 재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게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나가 하얗고 은은하게 향기 나는 백합 한 다발을 샀어요. 그것을 방 한구석 작은 제단에 올리고 향을 피웠어요. 엄마가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연기가 가볍게 올라가는 걸 바라봤어요. 가볍지만 아팠어요. 그 다음 아침, 비가 보슬보슬 내렸어요. 저는 하숙집 앞에 앉아 연한 커피를 들고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 사이를 떠도는 듯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로 그녀 인생을 망치려는 거예요. 이름도 프로필 사진도 없었지만 저는 그 사람이 민준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 며느리를 유혹했던 사람, 제가 외우고 있는 채팅의 주인공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1분 후, 또 메시지가 왔어요. 계속하면 당신이 떠돌이처럼 구걸하며 사는 사진을 퍼뜨릴 거예요. 저는 비웃으며 스스로 카메라를 켜고 곰팡이 핀 하숙방 구석, 화장기 없는 제 얼굴을 찍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창피해할 줄 아니? 나는 이제 더는 잃을 게 없어. 하지만 너는 곧 잃게 될 거야. 저는 그 영상을 팬페이지 엄마는 아직 보고 있다에 올렸어요.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 독한 게시글의 주인공이 작은 시골 마을에 숨어 사는 늙은 할머니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여자에게 그 누구보다 강한 기억력과 배짱이 있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죠. 한 팔로워가 댓글을 남겼어요. 시어머니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댓글로 바로 답했어요. 저는 악을 용서하지 않아요. 뉘우침 없이는 누구도 용서받아선 안 돼요. 3시간 후, 재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방금 최신 팟캐스트 들었어요. 정말로 모든 걸 밝힐 생각이에요. 저는 답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길을 찾는 거야. 그날 밤, 재현이 하숙집에 찾아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가죽 노트 한 권을 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엄마가 예전의 명의에 이전한 재산 증거를 다 모았어요. 그 집, 명의는 제 이름이지만 돈은 엄마가 보냈어요. 이체 내역도 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펼칠 때마다 마음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등기, 계약서, 명세서, 모든 게 제 이름과 남편이 죽고 나서 만든 제 계좌번호로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나중에 아들 결혼시키려고 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원본도 가지고 있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내를 고소해.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못해요. 그 사람은 우리 아이의 엄마예요. 무서워요. 저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럼 내 아이에게 배신, 거짓, 탐욕이 옳은 삶이라고 가르치게 둘 거니? 방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리고 재현이 고개를 숙였다.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혜자 아주머니의 손자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젊은 여성, 이름은 지우.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렇게 명확하고 아픈 사건은 처음 봐요. 맡을게요. 소송장이 제출되었다. 내용, 합법적인 아내이지만 소유권이 없는 서연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유된 개인 재산의 반환을 요구함. 소송장 아래에는 내 휘갈긴 서명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거웠기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행동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고발이었다. 선전포고였다. 나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얘야, 엄마는 한 번 용서했단다. 하지만 사람은 돌아설 줄 몰랐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엄마일 수 없어. 침묵을 끝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 소송장은 법원에서 빠르게 접수되었다. 아마도 서류가 완벽했고 증거가 명확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내 이름이 기이한 상징처럼 SNS에 퍼지기 시작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노모가 복수를 위해 일어섰다. 그날 밤, 재현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다. 노란 조명이 지친 남자의 얼굴을 비췄다.
처음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숨만 쉬었다. 그러다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어머니를 침묵 속에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단지 성격이 급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식탁에서 쫓겨나고 컵을 제때 씻지 못해 혼나고 늦게 자서 아이를 깨웠을 때도 저는 침묵했지요. 나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다. 수천 명이 시청하고 있었다. 재현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가족의 남자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눈은 젖어 있었다. 잔을 들어 술을 비우고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봤다. 엄마, 혹시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라이브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여우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소식을 들었다. 그 영상이 여기저기 편집되어 각종 플랫폼에 미친 듯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 재현은 대중의 눈에 뉘우치는 아들이 되었다. 서연은 한 남자를 SNS에서 울게 만든 여자라며 비난받았다. 그로부터 하루 뒤, 서연은 기업 명예에 영향을 주는 개인 사유로 회사에서 임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타격이야말로 내가 오래 준비해온 것이었다. 어느 아침, 서연은 익명 계정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첨부된 파일은 5년 전 호텔에서 찍힌 그녀와 민준의 고화질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숙박 영수증까지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나는 재현에게 보내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바로 보냈다. 공식 이혼 소송의 증거로 쓰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재현이 나를 찾아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혼 신청서였다. 이미 서명되어 있었다. 일방적 신청. 나는 물었다. 확실하니? 그는 대답했다. 엄마에게 단호한 답을 드려야 해요. 이게 제 답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재현의 집에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나랑 이혼한다고? 그 늙은 여자 때문에? 문이 열리고 재현이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눈이 빨갰다. 엄마 때문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내 아이가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야. 서연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재현의 가슴을 핥히고 때렸다. 내가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는데. 재현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다. 내가 뭘 포기했는데? 도덕성? 양심? 제대로 살 기회? 나는 골목에 서서 멀리서 지켜봤다. 걸어나가지 않았다. 그녀가 주저앉아 오열하는 걸 봤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가르는 울음소리뿐. 재현은 돌아서서 문을 닫고 단호하게 걸어 나갔다. 처음으로 나는 그가 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알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나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이었다. 나는 동네 미디어 전공 대학생 팀을 고용했다. 이 아이들은 똑똑하고 민첩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대신 분노해줬다. 나는 진실의 커튼 뒤라는 팬페이지를 만들게 했다. 표지 사진은 고개 숙인 늙은 그림자가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소개란에는 이렇게 썼다.
노인이 쓰레기 취급받을 때 진실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첫 게시물은 짧은 르포였다. 가사 도우미처럼 취급받는 노모의 일상을 담았다. 이름도 얼굴도 없지만 글만으로 수천 명이 마음이 쓰라렸고 공유수는 계속 늘어났다. 모두가 무정한 며느리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수소문했다. 다음 주 나는 팟캐스트를 발행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쉬었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나는 손주를 울렸다는 이유로 마당에 3시간이나 갇혀 있었던 나를 이야기했다. 나는 3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밥을 먹고 웃고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한 어머니가 그림자가 되어가는 걸 보지 못했다. 팟캐스트는 이틀 만에 10만 청취를 기록했다. 그런데 내게 더 놀라웠던 건 그 이후 받은 첫 번째 이메일이었다. 이모, 저 한 번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모 덕분에 정신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나는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팬페이지가 빠르게 퍼졌다. 게시물마다 그녀의 명예를 찌르는 비수 같았다. 네티즌들은 집 주소까지 찾아냈다. 아파트 입구에는 빨간 페인트로 시어머니 어디 갔냐? 배은망덕한 년아? 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경찰을 불렀지만 기소할 증거가 없었다. 모두가 이야기, 사진, 그리고 잡히지 않는 분노의 물결뿐이었으니까. 재현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그 사람이 수면제를 먹었어. 나는 물었다. 자살하려고?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무서워서 그래. 나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작은 리치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한때 시들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꾸준히 열매를 맺는다. 나는 나무 아래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내가 그녀가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녀가 깨어있고 매일 밤 두려움 속에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3일 후 그녀는 다시 10층 난간에 서 있었다. 나는 한 주민이 팬페이지로 영상을 보내줘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소리치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한 손은 여전히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 경비원이 다시 발견해 끌어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도 퍼뜨리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침묵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한 방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더 이상 적이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사람은 자신의 양심으로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3주 후 나는 다시 옛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때 내 집이었던 곳, 내가 필요 없는 물건처럼 내쳐졌던 곳이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망토를 걸치고 한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복사한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소송장, 자산 소유 증명서, 은행 명세서. 모두 꼼꼼하게 준비되어 명확하게 묶여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문 앞에 종이봉투를 두고 손글씨로 쓴 쪽지를 붙였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 집은 내 피와 땀이 담긴 곳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돌아섰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굳이 목격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들이 알기만을 바랐다.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날 저녁, 재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그녀가 법원에 소환됐어.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 나는 한마디만 답했다. 잘 됐다. 서연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았고 수입도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제대로 압박하면 그녀는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몰랐다. 가장 큰 타격이 모든 것의 뒤에 있던 사람, 민준에게서 올 줄은. 그는 갑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다. 나는 유부녀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나는 아직도 문자, 사진,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서연은 비난과 판단 속에서 갈기갈기 찢겼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우, 냉혈한, 불효며느리라고 불렀다. 내가 만든 팬페이지는 이틀 만에 80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 하지만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하숙하던 혜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그녀가 죽길 바라세요? 나는 놀랐다. 아니요, 나는 아무도 죽길 바라지 않아요. 나는 그녀가 살아서 내가 겪었던 것처럼 고통 속에 살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나도 그녀처럼 고통을 이용해 남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더 이상 새로운 글도 증거도 없었다. 나는 팬페이지를 닫고 이름을 한 엄마의 회고록으로 바꿨다. 나는 마지막 글을 썼다. 나는 복수가 나를 평온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폭풍 한가운데서 더 이상 떨지 않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용서는 칼을 내려놓는 선택이다. 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글은 내가 거울 앞에서 내 등을 찍은 사진으로 끝났다. 희끗한 머리, 마른 등, 하지만 꼿꼿하게 선 모습. 여론은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감탄했다. 그들은 고마워했다. 그들은 나를 모든 엄마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날 밤 나는 집 뒤 리치나무 아래에 나가 앉았다. 가볍게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 했다. 그런데 익숙한 소리에 나는 멈춰 섰다. 구두 소리, 서연이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옷차림은 흐트러졌고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나는 나가서 대문 안쪽에 섰다. 문은 열지 않았다. 엄마.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그리고 돌아섰다. 문을 열지 않았다. 대답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커튼 뒤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 서연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두 손을 꼭 쥔 채 마치 놓으면 무너질 것처럼. 나는 나가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30분간 서 있다가 조용히 등을 돌려 떠났다. 어깨가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저 차가운 빈틈만이 있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원한을 품고 있는 것도 이제 너무 지쳤다.
일주일 후 나는 법원에서 화해 조정 통지서를 받았다. 나는 갔다. 작은 회의실, 밝은 불빛, 차가운 나무 탁자. 나는 한쪽 끝에 앉고 서연은 반대편에 앉았다. 재현은 가운데 서서 누구 옆에 앉아야 할지 몰랐다. 판사가 물었다. 자산을 반환받길 원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나는 내가 피 흘려 얻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덧붙였다. 나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내 아들의 인생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재현은 탁자 밑에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화해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이란 쉽게 이기심을 버릴 수 없는 법. 특히 한때 승자였던 이들은.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내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에서였다. 은숙 할머니 맞으시죠? 아이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할머니께 와주실 수 있는지요? 아이가 많이 울어요. 나는 당황했다. 나는 한 번도 공식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갔다. 학교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다. 아이는 나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누군가 내 가슴을 세게 친 듯했다. 나는 아이를 하숙방으로 데려왔다. 신발을 벗겨주고 죽을 끓여주고 예전에 내가 아빠를 업고 학교에 데려다줬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는 집중해서 들었다. 더 이상 엄마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할머니, 또 떠나실 건가요? 저는 말이 막혔어요. 이제부터 할머니는 항상 저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재현이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걔가 사라졌어요, 엄마. 휴대폰과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아무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저는 쪽지에 뭐라고 썼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알아요. 제 곁에서 자고 있는 아이가.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제 팔에 다리를 얹고 있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도, 악몽도, 다툼 소리도 없이. 오직 손주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죠. 마치 폭풍 우 속의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이가 어릴 적 아빠가 좋아했던 계란쌈을 만들었어요. 상을 차리자 아이가 외쳤어요. 할머니가 엄마보다 훨씬 맛있게 해요. 저는 웃었어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가 나무를 가리키며 예전에 제가 비료를 주고 가지치기 하며 첫 수확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얘기해줬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할머니를 기다릴게요. 나무가 열매 기다리듯이. 어린아이가 한 말인데 제 마음이 저려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법원이 재산 소송을 처리할 충분한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저는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착하게 자란 거야. 재현이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부탁 하나만 할게요.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답장했어요. 아니, 엄마는 따로 살래.
하지만 주말마다 손주 보러 갈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저는 주말 할머니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복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논에 모내기 하던 일, 물고기 잡던 일, 아빠가 진짜 뱀보다 가짜 뱀을 더 무서워했던 일.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저는 머뭇거리다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아주 먼 곳에 있어. 하지만 만약 엄마가 돌아온다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할 줄 알아야 해. 만약 엄마가 후회할 줄 모른다면, 넌 할머니처럼 강해져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무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이름 없는 문자를 받았어요.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번호를 저장하며 옛 그림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땀에 젖어 자는 손주를 바라보며 입을 살짝 벌리고 고르게 숨쉬는 모습을 보았어요. 속삭였어요. 넌 어둠 속에서 자라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쾌감을 찾지 않아요. 저는 빛을 찾아요. 늦었지만 결국 찾았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공식 선고가 났어요. 제 명의의 집이 제 소유로 회복되었고 함께 살던 기간에 생긴 재산은 법에 따라 다시 나누기로 했어요. 서연이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재현이 법원에서 나오며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이겼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꼭 쥐고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재현이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집 돌려드릴게요. 돌아와서 살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엄마는 예전에 누군가가 엄마 죽기를 바랐던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서류는 내가 가질게. 하지만 집은 내가 아이랑 살아. 나는 밖에서 살래. 매일 시장 가고, 밥하고, 나무 심고. 그걸로 충분해. 재현이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했죠. 그럼 매달 돈 보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필요 없어. 엄마는 두 손이 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 저는 동네 골목 식당에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름은 민준. 유쾌하고 욕도 잘하지만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주방에서? 저는 웃으며. 화 풀릴 때랑 같은 나이죠. 사장님이 흡족해하며. 말 잘하네. 그 말 좀 써도 돼?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맛있는 밥 해주는 은숙 엄마라고 불렀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손편지를 받았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주소만 적혀 있었어요.
남산의원. 편지를 열었어요. 흘림체, 힘없는 글씨로.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당신이 나를 어떻게든 죽일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은 침묵으로 나를 죽였다는 걸.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언젠가 당신이 들어줄 준비가 된다면? 예전처럼 당신이 비 오는 날 문 앞에 서 있던 것처럼 나도 그 아래에 서 있을게요. 이름이 필요 없었어요. 누군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접어 나무 상자에 넣었어요. 아직 용서하지 못했지만 불태워버리고 싶지도 않은 것들만 담아두는 상자예요. 그날 밤 저는 손주와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걸 바라봤어요. 할머니, 나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를 외로운 뒷모습으로 만들지 않으면? 넌 착한 사람이야. 아이는 생각하다가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착한 사람이네요. 저는 고개를 돌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저는 한때 식탁에서 쫓겨난 엄마였고 오래 살아 짐되는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지금은 맛있는 밥을 해주는 할머니고 매일 점심 아이를 재워주는 사람이고 매일 일찍 시장에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옛집의 유령이 아니에요. 저는 시장의 은숙 엄마예요. 모든 게 조용해진 것 같아요. 시끄러움, 원망. 집을 떠난 날부터 이어진 분노는 이제 저물녘 은은한 향 냄새로 남았어요. 어느 날 저녁상을 차리는데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낯선 젊은 여자가 마른 몸에 헌 셔츠, 커다란 안경을 썼어요. 혹시 은숙 할머니 맞으세요? 할머니 다큐멘터리 찍어도 될까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무슨 영화? 나는 예술가도 아닌데.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저는 언론학을 전공해요. 선생님이 사회 속의 조용한 인물이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보다 더 어울리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장도 거짓도 필요 없다면 다음 주 그녀가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카메라를 켤 때마다 묻는 말은 할머니, 그때 집에서 쫓겨날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나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내 가치는 끝났구나. 다른 한 번 그녀가 물었다. 아주머니, 본인이 너무 멀리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만약 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을 거야. 침묵 속에서 죽었을 거고, 악은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남았겠지. 그 대답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하지만 다른 점은 엄마는 감히 반항하지 못해요. 지금은 집에서 몰래 살아가는 신세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니 내가 일어나야 해. 사람들이 나이 든 여성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지게 두지 마. 한번 익숙해지면 평생 그게 옳다고 믿게 돼. 그녀에 반해서 영화가 상영될 때 나는 보러 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젊은 대학생 몇 명이 식당에 찾아와 은숙 엄마,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사진을 찍자고 했다. 식당 주인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봐라,
이제 유명해졌네. 나는 그냥 웃었다.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예전 팬페이지 한 엄마의 회고록 메시지를 열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숙 엄마, 저도 엄마와 함께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저도 한때 아주머니 며느리와 같은 딸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타이핑했다. 돌아가렴. 내가 아직 돌아갈 엄마가 있다면 엄마가 더 이상 사과를 들을 수 없게 되기 전에 꼭 돌아가렴. 컴퓨터를 끌 때 내 손자는 책상에서 졸고 있었다. 은혜라는 글자를 쓰는 중이었다. 주말에 선생님이 내준 숙제였다. 나는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마음이 갑자기 누구도 미워한 적 없는 것처럼 가벼워졌다. 나는 생각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야. 용서는 상처와 올바른 거리를 두는 거야. 그래야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부엌 뒤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재현이었다. 엄마, 나 서연이를 찾았어. 내 손이 멈췄고 칼이 도마에 부딪혀 무겁게 소리를 냈다. 어디? 내가 물었다. 해인사. 거기서 일 도우면서 밥 짓고 청소해. 스님 말로는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복도에서 잠만 자고 흰죽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네. 나는 한참 침묵했다. 재현이 다시 물었다. 나 뭘 해야 하죠?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뿌연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하고 싶니?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 모르겠어요. 미워요. 하지만 한때 사랑했었고, 만약 내가 등을 돌리면 엄마가 미워했던 그 남자가 될까 봐 두려워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하지만 기억해. 옳다는 게 반드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야. 옳음은 용서하고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 3일 후, 나는 혼자 해인사로 갔다. 절은 대나무 숲 뒤에 숨어 있었고 기와 지붕엔 이끼가 끼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다. 절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향냄새와 죽냄새가 뒤섞여 옛 기억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봤다. 서연. 마르고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낡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찬물에 냄비를 씻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봤다. 한 스님이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참 조용해요.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지만 매일 아침 부처님 상을 닦고 노트에 무언가를 써요. 마치 참회하는 것처럼. 나는 돌아섰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예전 팬페이지에 이런 상태글을 올렸다. 나를 문 밖으로 내몬 그 사람도 이제 스스로 인생의 문을 잠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알기만을 바란다. 아픔은 되갚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는 것이다. 그 글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내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신원을 캐묻지 않았다. 오직 조용한 댓글들만 있었다. 읽고 나서 엄마를 안아주러 갔어요. 우린 한 번도 엄마가 그렇게 아팠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오래오래 사시고 더 많이 들려주세요. 나는 모두 읽고 노트북을 덮었다. 그날 밤 손자가 내 팔에 파고들며 속삭였다. 할머니, 나도 언젠가 저 언니처럼 영화 만들고 싶어. 할머니 영화 만들 거야?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해봐. 하지만 꼭 기억해. 할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말하지 말고 어떻게 일어섰는지 이야기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반짝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이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내가 다시는 누구의 발 아래도 있지 않다는 것만 알면 된다. 나는 여전히 골목 초입의 식당에서 일하고 여전히 작은 시장에 익숙한 은숙 엄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이들이 나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른다. 이야기하는 은숙 엄마. 내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 책 읽기 시간에 내 인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울려고 힘들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알기를 바라서다. 감사는 저절로 피에 흐르는 게 아니다.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가르쳐야 한다.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일기장을 다 읽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한 젊은 청년이 내게 물었다. 아주머니, 만약 다시 그 며느리를 만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나를 독하게 바라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방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가볍고 느리고 따뜻한 박수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한 페이지를 더 썼다. 학생의 말을 적고 박수 소리를 적었다. 나는 썼다. 오늘 예전의 은숙 엄마는 정말로 편히 쉬었다. 그리고 지금의 은숙 엄마, 평범한 할머니가 하루하루 다시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재현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엄마, 누가 엄마에게 선물 상자를 보냈어요. 이름은 한때 잘못했던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는 그걸 하숙집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멍해졌다.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예전에 내가 시장에 갈 때 땀을 닦으려고 쓰던 것. 이제는 깨끗이 빨아져서 그 위에 이렇게 수놓여 있었다.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미안합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나는 손수건을 접어 나무 상자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손자를 데리고 새 신발을 사러 갔다. 그 아이는 내 손을 계속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일기를 쓰고 싶어요. 나중에 나는 이렇게 쓸 거예요. 오늘 할머니가 내 신발을 사줬고,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았다고. 나는 웃었다. 온전한 미소였다. 쓰지도, 쉬지도, 거짓도 아니었다. 밤이 되어 나는 예전 팬페이지를 열고 새 글을 썼다. 나는 한때 집에서 쫓겨난 엄마였다. 이제 나는 손을 잡고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를 걷는 할머니가 되었다. 누군가가 아프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선다면? 그 글은 수천 번 공유되었다. 아무도 서연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 은숙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나는 모두 읽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대가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남은 인생을 가족 식탁에서 쫓겨났던 그 여성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다. 내 손자는 내가 문 앞에 심은 채소처럼 매일매일 자란다.
크게 자라지도 시끄럽지도 않지만 끈질기게 자란다. 아침마다 내 옆에 앉아 글을 읽고 밤마다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묻는다. 할머니, 내일은 뭐 먹어요? 나는 그 평온함에 익숙해졌다. 너무 익숙해져서 화요일 오후에 전화벨이 울리자 나도 모르게 멈춰섰다. 여자 목소리였다. 할머니, 저에게 손자를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될까요? 나는 누군지 바로 알았다. 소개도 돌려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 아이는 괜찮아요. 엄마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더 이상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묻는다면 제발 제가 죽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손자에게 뿌리 없는 나무 이야기를 해주었다. 해자의 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무 이야기. 손자가 물었다. 그럼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할머니? 나는 대답했다. 시간이 충분하면 맺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 억지로 뽑아버리면 크기도 전에 시들어버릴 거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무를 뽑지 않을 거야. 매일매일 물을 줄 거야.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저려왔다. 서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아이 안에서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때 뽑혀서 버려졌다가 다시 낯선 땅에서 뿌리를 뻗으려 애썼던 나무. 일주일 후 누군가 밥집으로 편지를 보냈다. 보낸 사람은 없고 겉면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용서받을 자에게. 나는 열어보았다. 안에는 어린아이가 쓴 파란 잉크로 삐뚤빼뚤 적은 글이 있었다. 나는 엄마가 그립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그립다. 엄마가 이걸 본다면 할머니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할머니를 제일 사랑하니까. 나는 그 글씨를 바로 알아보았다. 손자가 학교에서 쓴 글이었다. 아마 선생님이 중요한 사람에게 편지 쓰기를 시켰을 것이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접어 나무 상자에 넣었다. 낙엽 한 장 한 장이 과거의 조용한 이별 인사처럼 살포시 떨어진다. 나는 처마 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들고 마당에서 플라스틱 공을 굴리며 노는 손자를 바라본다. 더 이상 싸우는 소리도 누구도 나를 짐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직 바람이 바나나 나무 사이로 스치고 어린 시절의 발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 아주 작지만 분명히 말한다. 이젠 괜찮아. 나는 한때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과 아이의 마음이 내게 알려주었다. 용서는 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하게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나는 칭송받지 않아도 좋다. 그저 가장 소박한 이름, 할머니로 불리면 충분하다. 나는 바란다. 내 이야기, 한때 쫓겨나고 차가운 밤길을 걸었던 한 노모의 이야기가 상처받은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계속 걸으라고, 계속 살아가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한. 이 세상엔 아직 빛이 남아 있다고. 밤이 내린다. 나는 작은 대나무 침대에 누웠다. 손자가 내 배에 다리를 올리고
꿈속에서 무언가 중얼거린다. 나는 남편, 그 사람이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당신 참 잘했어요. 당신 돌아왔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가볍고, 길게. 인생 끝자락의 조용한 인사처럼. 감동적이고 깊은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